2015년 10월 30일 오후 5시경 중국 길림성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왕씨 할아버지는 이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재미있게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여자 악쓰는 소리에 남자 소리 지르는 소리에 격렬한 말싸움 소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렇게 심하게 싸울꼬. 이 왕씨 할아버지는요, 시끄럽고 하니까 중재를 시키려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옆집 앞에 서자마자 바로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림과 동시에 쉿! 옆집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 끝내 이 집 안에 그 누구도 나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촉이 있잖아요. 방금까지도 시끄러웠던 집이 내가 문을 두드리니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어? 하면서 문고리 딱 잡아 당겼는데 어라? 열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호기심에 열린 문 틈으로 살짝 들어간 거예요. 뭐야? 괜찮은 거야? 집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 이 할아버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니, 여기 집주인 모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어. 이때 모녀 모두 거실에 쓰러져 있었는데 딱 봐도 막 숨을 헐떡이는 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순간이었어요. 놀란 할아버지 바로 경찰에 신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이 두 모녀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모녀 중에 엄마 장칭은 바로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그녀의 딸 20대였던 리다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모녀끼리 다투다가 발생한 게 아닌 제3자 범인이 따로 있는 듯 보였어요. 우선 사건 현장에 남자가 있진 않았지만 이 집 현관문 옆에 떡하니 남자 신발이 하나 있네. 거기에다 거실 소파 위에 남자 코트가 이것뿐이게요. 거실 테이블 위 재떨이에 담배꽁초도 몇 개가 있네. 아니, 바로 옆집 사는 이 왕씨 할아버지 말로는 이 집 이 모녀 담배를 둘 다 전혀 안 피우고 이 집 이 모녀만 딱 사는 집이라는데 집 내부에는요 몸싸움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 몸싸움의 흔적은 많은데 집을 뒤진 흔적은 없어. 만약 강도가 들어서 모녀와 몸싸움이 났다면 어찌 됐든 모녀를 해한 후에 이 범인은 집을 한번 싹 뒤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다. 즉 강도살인은 아니다. 지금이 남겨진 흔적들이 누가 봐도 남자 흔적이잖아요. 이 집에 남자가 한 명 더 있었구나. 그놈이 모녀를 해한 범인이구나. 이 모녀와 이 남자 서로 아는 사이구나. 담배꽁초가 여러 개 발견된 걸로 보아 사건 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에 모녀와 함께 머물렀구나. 그리고 범행 저지르고 도망갔구나. 그렇다면 이 범인은 누가 표적이었던 걸까요? 이 모녀 중 누군가에게 원한이나 뭔가 있으니까 죽인 거잖아요. 엄마인 장칭이 목표였던 걸까? 아니면 그녀의 딸인 리단이 목표였던 걸까? 아니면 둘 다? 당시 엄마 장칭은요, 머리를 망치로 막 난도질 당한 상태였고요. 사망한 이 딸 리단은 온몸에 칼자국이, 실제 집안 바닥과 벽에 엄청난 핏자국이 튀어 있었습니다. 경찰은요, 사건 현장 주방의 식탁 옆에서 피 묻은 칼을, 소파 밑에서 피 묻은 망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 이놈이 모녀를 막 난도질하고 에이씨 그냥 그 도구들을 땅에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당시 범인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 찌르고 난도질 했는지 그 칼이죠. 칼 손잡이가 외력으로 인해 부러져 있었어요. 옆에처럼 완전 휘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봤을 땐 둘 다 끔찍했지만 유독 이 사망한 딸 리단의 상태가 지독했습니다. 칼로 난도질을 당했는데 이 범인이 칼이 휘어질 정도로 힘을 주면서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즉 이 범인의 애초 표적이 이 딸 리단이지 않았을까. 당시 딸 리단의 나이는 고작 25살이었어요.
그녀는요, 약 5년 전 일을 하러 중국 스핑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예 살았어요. 명절 때만 고향인 이 집에 내려와 어머니 장칭을 보곤 했다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후로 명절이나 특별한 공휴일 없었거든요. 아무 날도 아닌데 왜 이 딸은 자신이 살던 스핑시에서 엄마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왔던 걸까? 이웃들은 이 모녀 집안에 대해서 크게 아는 게 없었어요. 그저 눈에 보였던 걸로만 말하자면, 아니 내가 요새 보니까 그 딸이 자주 집에 오는 것 같더라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딸이 집에 드나드는 걸 꽤 봤거든. 한 번 오면 한 열흘 정도씩 엄마랑 같이 지내다가 가곤 하는 것 같았어. 경찰은요, 바로 이 딸 리단의 인간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어라, 이 딸 남자친구가 있네. 스핑시에서 일할 때 웨이칭 강이라는 이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엄마 장칭이 너무 반대해. 얘 거기서 얌전히 일하면서 돈 모으고 하랬더니 거기서 연애질 하면 어떡하니. 엄마는 그 남자애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헤어져. 아니 20대였어요. 연애할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엄마 장칭은 딸의 연애를 반대했던 걸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었어도 기를 쓰고 반대했을 거예요. 왜냐? 당시 리다는 20대였죠. 그런데 이 남자의 나이는 40이 훌쩍 넘었어. 둘의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는 거예요. 거기다 뭐야? 이 남자 유부남이야? 어느 부모가 이 만남을 허락하겠습니까? 얘, 네 나이 또래에 더 멋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그 나이 많고 본처까지 있는 유부남이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야. 너랑 만나면서 그 남자가 또 바람 안 필 것 같니? 와, 이 사실을 안 경찰 딱 느낌이 오잖아요. 웨이칭강, 네가 죽였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웨이칭강이 범인이라면 타깃이 만남을 강하게 반대했던 엄마 장칭이겠죠. 그런데 정작 더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딸 리단이었거든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딸 리다는 사망했지만 이 엄마는 혼수 상태로 살아 있었어요. 이 엄마가 깨어난 거예요. 경찰 바로 달려갔습니다. 기억나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막 울면서 웨이칭강이 그랬습니다. 역시나 너구나. 얘기 들어보니 이 웨이칭강 리단과 연인이 된 후에 얼마 안 가 바로 본처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혼. 이후 이 둘은 살림을 합치고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애 초기 때야 뭐든 좋지. 이게 같이 살아가면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 모습이 보이게 되잖아요. 갈등도 더 생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둘 허구한 날 싸웁니다. 허구한 날 싸울 때마다 이 리다는요, 같이 살던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엄마 집으로 가는 거예요. 리단이 친정집에 딱 오면 얼마 안 가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저 웨이칭강인데 지금 집에 리단 와 있나요?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 끼쳐 너무 죄송합니다. 이때마다 웨이칭강은 전화는 물론이고요.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미안하다며 다독거려 다시 리단을 데려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 먹히죠. 사건 발생 며칠 전 리단이 또 싸우고 친정집에 왔습니다. 이때 엄마 장칭이요. 아이고 또 싸웠냐. 이번에는 뭘로 싸웠어? 엄마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이것이. 그렇게 다음날 사건 발생 바로 전날인 10월 29일 웨이칭강이 찾아왔습니다.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이번엔 다른 날과는 달랐어요. 이 엄마 장칭이 문을 딱 열어주려고 하니 엄마 문 열지 마. 열지 말라고. 절대 열지 마. 이 리단이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이 엄마 장칭은요 웨이칭강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찾아왔는데 이때까지 둘이 살아왔고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도 사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니 딸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얘 그래도 찾아왔는데 문은 열어줘야지. 뭘로 싸웠는데 이래. 미안하다고 찾아왔구만. 이놈의 기집애가 아주. 엄마 입장에서 내가 같이 이제 문을 안 열어주면 둘 사이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죠. 난 어른인데. 그러니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때 웨이친강은 장칭에게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장칭 역시도 저 기집애 성격이 그렇지 뭐. 같이 맞장구를 쳤죠. 고생이 많다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엄마 장칭은요, 둘이 화해도 시킬 겸 해서 웨이친강한테 우선 지금 애가 화가 많이 났는지 내 말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돌아가고 오후에 이제 저녁 같이 먹게 와. 거기서 나랑 같이 살살 구슬려서 풀어보자고. 그렇게 웨이친강 다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뒤 2015년 10월 30일 오후 웨이친강이 찾아왔습니다. 리다는 놀랬죠. 하지만 그냥 침착하게 해요. 이 엄마 장칭은요. 아우 잘 왔어.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부엌으로 자리를 좀 피해줬습니다. 이 엄마는요. 싸우고 나서 시간도 좀 지났겠다. 딸 마음도 조금 풀린 것 같겠다. 오늘 화해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밥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우당탕탕 싸움 소리가. 아이고야 또 내 딸이랑 웨이친강 둘이 맞짱 뜨고 있네. 화해하러 온 자리에서 둘이 또 싸움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좀 냅두면 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싸움 소리가 점점 커져. 그러니까 이 엄마가 놀래서 말리러 나온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아우 왜 이래. 얘야 너 그만해. 정신 차려. 애들이 엄마 앞에서 미쳤나봐. 이러지 마. 막 말리는데 갑자기 웨이친강 부엌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칼을 들고 나와. 그러더니 내 눈앞에서 내 딸 몸을 순식간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놀란 엄마 바로 막아선 거예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이 엄마 장칭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 칼을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이 새끼 눈깔이 돌았어. 막 주위에 두리번거리더니 다짜고짜 망치를 그걸로 엄마 장칭 머리에 내리쳐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 잃었고 눈 떠보니 내 딸이 죽었다고. 아니 딸과 남자친구 화해도 시킬 겸 다같이 저녁 먹으려고 저녁 준비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범인은 밝혀졌습니다. 웨이친강. 경찰은 바로 해당 집 주위 CCTV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와 기가 막히게 딱 이때 동네 CCTV가 다 업그레이드 한다고 다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 당시 집 안에서 코트, 외투 발견됐죠. 신발도 한 컬레가 그대로 있었어요. 누구 거겠습니까? 이 말은요 사건 저지르고 이놈 신발도 안 신고 외투도 안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맨발로만 돌아다녀도 눈에 띄지 않을까요? CCTV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경찰은 시민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발에 외투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남자를 보면 신고해달라 그랬더니 와 한 택시 기사가 저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맨발에 되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딱 이상해가지고 눈여겨봤었는데 그런 비슷한 사람을 찾고 있다길래 와 택시기사한테 물었죠. 그 남자 어디에 내려줬습니까? 아 스핑시에 내려줬어요. 자 스핑시는 리단과 웨이친강이 같이 살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웨이친강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고향. 경찰 바로 이놈의 고향으로 직행. 거기서 다행히도 어렵지 않게 체포합니다. 저항 하나 안 했대요. 바로 그냥 인정. 이 웨이친강이 하는 소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더라고요. 나는요 리단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혼도 했고 리단이 원하는 거 나 다 들어주고 다 고분고분 따를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살아가면서 세대 차이인 건지 뭔지 돈 문제로 계속 부딪히네. 나는
우리가 돈을 아껴 미래의 자식들을 위해 물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이 리다는 달랐습니다. 왜 물려줘요? 지들이 알아서 벌어 생활해야지. 그래서 돈을 그렇게 헤프게 써. 인터넷 게임에 막 몇십만 원씩 쓰고. 이거 잔소리 안 하게 생겼습니까? 인터넷 게임 하지 마라. 돈 이거는 왜 또 쓴 거냐. 잔소리 좀 했다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막 소리 지르고. 와, 이렇게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솔직히요, 몇 번 이혼한 본처한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본처의 아이들까지 버려가면서 얻은 게 고작 이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제 마음이 티가 났었나 봐요. 더 심하게 리단도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요 몇 개월간 서로가 정말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 솔직히 힘들긴 리단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단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날 리단이 집을 깨끗이 치우고 엄마 집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그런데 이 웨이친강, 내가 진짜 힘들긴 한데 이 여자랑은 못 헤어지겠어. 나 본처까지 버리고 왔는데 난 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칭 친정에 또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리단 전화 안 받죠. 그래서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갔을 때 나온 사람 엄마 장칭이었잖아요. 죄송하다고 막 하니 저녁 같이 먹게, 저녁 때 오라고. 그렇게 저녁 때 딱 만나 장칭은 부엌에 있고 리단과 웨이친강 다시 둘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리단이 꼿꼿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그럼 이렇게 나랑 그냥 헤어질 생각이야? 응. 난 너랑 못 헤어지겠는데. 헤어질 바엔 너나 나 그냥 둘 다 죽는 게 나아. 이 말 리다는요, 허세 부리지 마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날 죽여? 네가?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이 오가면서 거실에서 이제 말다툼이 난 거예요. 서로 좋은 말이 아닌 악의적인 말들이 오가면서 그는 점점 통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결론은 빵! 그래? 죽자 그럼.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리단 죽이고 눈앞에 보이는 장친까지 그냥 웃긴 게요. 찌르고 내려 찍고 도망갔잖아요. 이때까지도 리단이 죽은 걸 몰랐대요. 체포되고 나서 알았다고 합니다. 리단 죽었어요? 죽으라고 때린 거 아니었어? 죽으라고 막 찌른 거 아니야? 뭐 나왔겠습니까? 웨이친강 사형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웨이친강이 사형 받은 것도 받은 건데 저는 준비하면서 이 엄마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지옥 같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으로 딸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그 딸이 죽어가는 걸, 그 순간을 내 눈으로 또 봤어요.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요? 둘이 화해하라고 만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돼버렸어. 내가 저녁에 오라고 했는데 그냥 그때 같이 죽었으면 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게 더 지옥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 8월 31일 오전 7시경 중국 길림성에서 평소처럼 양들을 끌고 들판 가서 풀을 매기던 장할아버지는 이날 뭔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저기 멀리 길가에 처음 보는 승합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이 차가 온통 불에 타 있네. 너무 이상한 상황이죠. 이렇게 외진 길가에 왜 불타버린 승합차가 버려져 있는 걸까? 호기심에 이 노인이 해당 승합차 가까이 다가가 그 안을 쓱 내다보는데 순간이 할아버지 식겁합니다. 승합차 조수석에 완전히 몸이 웅크러든 타버린 얼굴의 시신이 너무 놀래 경찰에 신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경찰은요, 이 승합차가 어떤 다른 차와 충돌해서 불이 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를 쭉 살펴보는데 이 차 충돌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는 아니다. 또한 시신이 조수석에 앉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차량의 자연 발화 가능성도 배제돼요.
왜냐면 만약 차가 무언가에 충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났다면 스물스물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불이 이제 피어올랐을 거예요. 이 피해자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면 보통은 바로 차에서 내렸겠죠. 하지만 이 피해자는 그대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딱 하나뿐. 누군가 고의적으로 차량에 불을 냈다는 것. 경찰은 차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라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불길에 다 타버려서 단서가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의지할 건 타버린 시신뿐. 바로 부검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한 사람은요, 남성이었어요. 그의 왼쪽 뒷머리 두개골에 금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로 강하게 얻어 맞았다는 거죠. 게다가 사망자의 코 속이나 목 이런 곳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을림이 없어. 이 말은요, 이 고인 사후에 죽은 후에 불에 태워졌다는 겁니다. 살인이 100% 확실시 되는 거죠. 다음 단계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그런데 바로 이때 경찰서로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여기 어제 승합차에서 시신 하나 발견됐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그 차 저희 남편 차 같아요. 저희 남편 어젯밤에 차 몰고 나간 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시신 확인 좀 할 수 없을까요? 이에 경찰 그 시신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앞서 그랬잖아요. 몸이 다 타가지고 웅크러져 있었다고. 육안으로는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그녀 남편의 DNA와 발견된 시신의 DNA 비교 들어갑니다. 결과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 찾는다 찾아왔던 리영이라는 여자의 남편 저우웨이가 맞네. 이게 딱 확인되는 순간 이 리영은요, 엄청 충격을 먹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신 확인됐으니 이 아내도 신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니까 경찰은 우선 그냥 보내요. 그리고 사망자 저우웨이의 가족 및 이웃 탐문 조사 먼저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저우웨이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요새 세상에 그렇게 좋은 남자 없는데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긴 했어도 자기 할 도리 다 하고 남 욕 안 하고 저우웨이한테 원한 가지 사람 없을 텐데. 하지만 저우웨이는 자신의 차 안에서 시신마저 시꺼멓게 타버릴 정도로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건 전날 저우웨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아내 리영의 말로는 저우웨이 평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고 해요. 사건 전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은 밤 11시쯤에 갑자기 주섬주섬 나갈 준비를. 나 물건 배달 갔다 올게. 문 잘 잠그고 있어. 사실 한밤중에 이렇게 물건 나르는 걸 도와주기 위해 집을 나선 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리영은요, 이때 그냥 조심히 다녀와 하고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계속 잤다고. 그러고 다음날 밤이 새도록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어머 리영, 저기 근처에서 불에 탄 차량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당신 남편 차랑 똑같다더라고. 그 안에서 시신도 발견됐다고 하던데 저우웨이 연락 돼? 안 되면 경찰서 가서 확인 좀 해봐. 이 말 듣고 놀래서 경찰서로 달려왔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8월 31일 새벽 2시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가축을 파는 장사꾼 2명. 새벽 시장 가려고 차를 몰고 사건 현장을 지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차에 불이 붙어 훨훨 타고 있는 걸 봤다고. 그런데 이제 자기 가야 할 길이 바빴다 보니 저기 불났다. 그러고 그냥 쌩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녁에 집을 나섰던 11시부터 목격자들이 훨훨 타는 차를 본 새벽 2시 사이에 죽었다는 건데, 앞서 아내 리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11시쯤 남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나르는 걸 도와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그렇다면 이때 이 부탁을 한 사람이 강력한 용의자가 되겠죠. 조사 결과 이날 그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우웨이의 아내 리영의 여동생의 남편 장세신이었습니다. 자, 옆에 참고해주세요. 저우웨이 입장에선 처제의 남편이 장세신인 거예요. 그럼 사건 당일 장세신과 저우웨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을 텐데, 장세신은 어디로 간 거며 왜 그 차 안에서 저우웨이만 죽은 채 발견된 걸까? 바로 장세신 잡아드립니다. 이때 그는요, 바로 인정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우웨이 형님을 죽였습니다. 장세신 말에 따르면 8월 30일 자기 가족인 저우웨이 형님한테 31일 이른 새벽 어디 지역으로 물건 나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당연히 운전자는 저우웨이. 얼마 안 가 자기는 차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는데 차가 엄청 덜컹덜컹거려. 그래서 자다 깬 거예요. 그거 아시죠? 자다가 깨면 순간 짜증 확 나는 거. 이때 장세신이 그런 겁니다. 아씨 형님, 운전 한두 번 합니까? 다시 배워야겠네. 하도 덜컹거려서 잠을 못 자겠어. 운전 좀 제대로 좀 해요. 자, 여기서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평소에 이 자오웨이 소심하니 조용한 사람인데 이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오웨이가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둘이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싸우면서 오만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장세신이 형님, 내가 진짜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내 아내한테 이상한 문자 보냅니까? 알고 보니까 장세신이 예전에 자기 아내 리핑핑의 핸드폰에서 자오웨이와 이상한 문자를 주고받은 걸 봤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관계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오웨이의 아내 리영과 장세신의 아내 리핑핑, 이 두 여자는요, 언니와 친동생 사이예요. 리영 언니의 남편이 저우웨이, 리핑핑 동생의 남편이 장세신인 건데 형님이 자꾸 내 아내한테 찝쩍거리는 문자를, 이걸 딱 말하니까 이때 저우웨이 바로 반박합니다. 아니 너도 내 아내한테 문자 보냈더만, 야릿한 문자 보내고 지랄 생쇼를 하더만, 넌 왜 내 아내한테 이상한 문자 보냈는데? 이 소리에 갑자기 장세신 분노가 막 들끓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더 격해지는데 장세신이 몸집이 작았어요. 저우웨이랑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밀려. 그러니까 바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돌을 집어든 겁니다. 그걸 들고 바로 자기 형님 저우웨이의 머리를 냅다 계속 내려치기 시작. 그렇게 죽인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 이미 죽었어. 아씨 어떡하지? 불태우자. 그래서 조수석에 저우웨이 태우고 불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범인 잡혔고 사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죠. 경찰 또한 그랬어요. 장세신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자오웨이 싸움이 시작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세신, 너 왜 내 아내한테 이상한 문자 보내냐? 처제의 남편인 장세신이 내 아내와 꽁냥꽁냥. 장세신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다 하지만 경찰이 봤을 땐 이 장세신과 저우웨이의 아내 리영,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이게 저우웨이에게 걸렸고 그러니까 입막음하려고 계획적으로 죽인 거 아니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장세신의 자백을 보류시킵니다. 네 사람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아주 가관이야. 무슨 개 동물 새끼들도 아니고 이거 언니와 여동생이 이 친자매가 서로 남편 바꾸기 게임을 한 것 같은? 이게 뭐야? 저우웨이의 아내인 리영,
이 리영의 집을 수색하는데 메모지 하나가 발견돼요. 장세신이 쓴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요. 매일 네가 그리워.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경찰이 널 찾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건 빼박이죠. 둘이 막장 불륜관계구나. 그렇다면 리영과 저우웨이 이 부부 생활은 괜찮았을까? 경찰이 이 저우웨이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어느 날 저우웨이가 자기 부모님한테 아내 리영이 바람이 났다. 그런데 아직 상대방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른다. 증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벼르고 있는데 바람 증거 잡으면 바로 이혼할 거다 라고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가 아니면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부부의 재산 분할, 이제 이 재산 분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오웨이가 이혼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자오웨이의 부모로부터 이 단서를 들은 후에 리영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리영의 핸드폰 통화 기록 조사 들어갑니다. 뭐 별다른 거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편의점 같은 데서 핸드폰 충전을 막 자주 했어. 이걸 좀 집중해서 알아보다 보니 이 여자 폰이 하나 더 있었네. 7120으로 끝나는 번호가. 그런데 그녀는요,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이 7120으로 끝나는 핸드폰에 대해서 입을 싹 다물었습니다. 왜 숨겼을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 번호의 통화 내역 같은 걸 싹 뽑아 보니까 리영, 자기 남편이 죽던 바로 그날 새벽 2시와 3시, 4시, 7시 이 핸드폰 번호로 낯선 번호와 통화를 계속했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에 이 저우웨이의 아내 이 리영은요, 남편이 새벽에 일 갔다 오겠다, 집 잘 봐라, 그래서 자기가 네 하고 계속 잤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핸드폰 기록은 자기 멀자 계속 통화했구만. 말이 다르죠? 리영 바로 소환합니다. 이거 뭐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계속 통화했던 상대방이 장세신이에요. 이 7120으로 끝나는 번호의 문자를 살펴보는데 아주 가관이었대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 100% 커플로 오해할 만한, 서로 잠자리부터 야릇한 문자들이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었다고. 알고 보니까 2012년 약 1년 전부터 이 리영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인 장세신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동생 리핑핑 몰래. 리영 자기 말로는 자오웨이와의 결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매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무뚝뚝한 남편의 모습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상황이었다. 남편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오히려 내 이상형은 내 여동생이 데리고 온 남자 장세신. 너무 다정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남편한테 추파를 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장세신 역시 거부를 안 한 거고요. 당시 여동생 부부의 집과 이 언니 부부의 집은요, 가운데 울타리를 하나 두고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별의 별 짓거리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걸린 겁니다. 누구한테? 자오웨이한테. 이놈의 여편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여동생 남편과 놀아나고 있어? 자오웨이는 우선 입을 다뭅니다. 좀 더 증거를 잡으려고. 하지만 가슴속에 분노가 막 엄청 들끓었겠죠. 자오웨이는 너무 분했어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당해봐라. 자기 와이프의 친여동생 처제를 또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복수심에. 그랬더니 또 웃긴 게 처제인 리핑핑 옳다구나 받아주네. 2013년 8월 30일 참다 자오웨이는 리영한테 자신이 안다고, 알고 있다고 모든 걸 얘기하면서 리영을 한 대 칩니다. 그러니까 리영이 펑펑 울면서 또 장세신한테 말한 거예요. 자오웨이가 날 때렸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소연을 막 한 거죠.
그러고 그날 저녁 장세신이 형님인 자오웨이한테 형님 31일 이른 새벽 물건 나르는 것 좀 도와주세요. 둘이 서로 좋은 인상이었겠습니까? 서로 죽여버리고 싶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당연히 상대편의 모든 말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니 당연히 말투가 안 좋게 나갔고, 그러니 둘이 차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여기서 자오웨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장세신이 자기를 진짜 죽일 줄은.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 자오웨이의 아내 이 리영이요,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 사실 그날 자오웨이한테 안 맞았어요. 맞았다고 장세신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왜? 장세신 그 남자가 날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뭐야. 말도 안 될 정도로 역겨운 부도덕한 이 네 사람의 사랑,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확인 결과 자오웨이의 아내 리영, 이 살인사건에 완전히 가담한 건 아니었고요. 살해 후에 장세신이 리영한테 다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묵인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남편 아니냐면서 연기를, 경찰서 찾아와가지고 거짓 증언까지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장세신 고의적 살인 혐의로 종신형, 리영 또한 범죄 은닉죄로 똑같이 종신형을 받았대요. 참 진짜 별의 별. 그래서 오늘은 언니가 자기 여동생의 남편과 바람나고 이를 알게 된 언니 남편이 또 열받아서 너도 당해봐라. 와이프 여동생과 또 바람핀. 이 무슨 개막장인가. 동물 새끼들인가. 여튼 중국에서 일어난 역겨운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만 신베이시 시즈구에 총 15층까지 있는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2006년 4월 11일 15층 꼭대기 거주자였던 그녀는 되게 강한 가스 냄새를 맡아요. 이게 무슨 냄새야? 바로 집을 나와 냄새를 따라가 보는데 옆집에서 나는 냄새네. 바로 옆집 문 두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가스 누출이나 배관 파열로 막 불이 나가지고 이 아파트를 다 덮으면 어떡해요. 여기서 불 나버리면 우리 집도 위험해지는데. 그러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바로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반응이 없으니 이때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데요. 딱 들어갔더니 웬걸, 집주인이었던 차이팅 유와 두 딸이 미동 없이 누워있네. 그렇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집에서 발견된 시신은 모두 세 구였어요. 엄마 차이팅 유와 그녀의 어렸던 두 딸들. 그들은 모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문과 창문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요. 현관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가스 누출의 원인은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주전자였습니다. 주전자가 완전 바싹 타버렸네. 아무래도 누군가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놨는데 물이 팔팔 끓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 물이 넘치면서 불만 꺼져버린 거예요. 가스는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가스 누출이 오래 돼버리면서 가족들 모두 가스 누출 중독으로 사망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누가 물을 올려놨으며 이렇게 만들었을까? 경찰은 아무래도 이 엄마가 딸들과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마는 왜 죽으려고 했을까? 조사 결과 이 엄마 차이팅 유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바람이 났네? 그걸 차이팅 유 알고 있었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미 몇 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네. 솔직히 방금 바람이 났고 그걸 방금 알았고 그래서 방금 별거를 시작했으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바람 난 거 알았고 몇 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면서 왜 지금 죽으려고 그랬지?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이 남편한테 책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아내가 맡고 이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어느 날부턴가 양육비를 안 보내. 연락해도 잘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사랑하는 내 새끼들 키워야 되는데
엄마 차이팅 유가 몸소 뛰게 된 거예요. 그녀는요, 아이들도 봐야 했다 보니 막노동이나 파트타임 같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남편놈 진짜.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힘드니까 아이씨 그냥 죽자 하고 딸들까지 다 데리고 간 건 아닐까.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웃들이나 그녀의 가족들 말은 달라요. 이 아내 평소에 아이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엄마였다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매우 강한 여자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죽을 만큼 힘들었다면 우리 가족들 뻔히 있는데 손이라도 벌릴만 한데 전혀 그런 말도 없었다. 아이들 일이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여잔데 그런 여자가 자기 혼자도 아닌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황천길을 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전날 밤에 가족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전혀 우울하다거나 특이점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강한 요구로 경찰은 이 3명의 사망자 모두 부검을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 부모님의 말이 맞아. 이 3명 전부의 입과 코에서 무언가로 막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래요. 엄마가 2 딸을 데리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엄마가 2 딸을 직접 죽이게 되죠. 그럼 2 딸의 입과 코에는 당연히 자국이 남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엄마는 이 엄마 코와 입에도 막힌 흔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코와 입을 막아가지고 죽는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3명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모두 치사량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죽을 정도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모두에게서 에테르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평소에 흔히 말하는 마취제예요.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당연히 이거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당연히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이 단서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타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딱 봤더니 진짜 유서 하나 없고 에테르 성분 나왔잖아요. 그걸 담았을 것 같은 용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 3명 다 죽이고 자기가 썼던 범행도구하며 다 들고 다시 나갔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외부인이 크게 출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었어요. 단서도 너무 없고 추리소설에나 나올 법한 밀실살인 같은 느낌? 그렇다 보니 난관에 봉착한 경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이 사건은요, 이대로 그대로 미해결 사건으로 1년 동안이나 방치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나왔냐? 1년이 지나 린홍송이라는 한 검사가 첫 출근을 한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첫 출근. 그렇게 눈앞 300여 건의 문서 파일을 뒤지다가 우연히 그의 손에 딱 잡힌 게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차이팅유 모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린홍송 검사로 인해 다시 재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사랑, 증오, 원한. 이 검사가 바로 사건 현장 사진을 쓱 보는데 이 사건 현장인 집안이 말끔해 깨끗한 데다 당시 집안에서 사라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피해자 차이팅유의 인간관계? 아이 키우고 사느라 바빠 되게 단순했어요. 그녀는 직장 동료, 이웃들과도 가족들과도 모두 사이가 좋았습니다. 딱 한 명만 빼고 말이죠. 앞서 내내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 바람 펴서 별거하고 별거 후에 양육비도 안 보내주고 있는 찢어 죽여도 모자랄 이 남편놈 장학령. 이름도 어려워요. 장학령. 사실 사건 발생하고 경찰이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이 남자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이 남편도 억울하다고 하고 알리바이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그냥 단순하게 설마 그래도 아빠인데 아내의 자식까지 다 죽였겠어? 그 설마 때문에 더 깊게 조사에 들어가진 않았던 거예요. 사건 직후에 이 남편은 대만을 떠나 중국으로 간 상태였습니다. 이 검사의 눈에 이 남편은 너무 이상했어요. 그녀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이 남자밖에 없었으니까. 이후 검사가 바로 알아본 건 보험이었습니다. 아내 차이팅유와 딸들의 보험. 봤더니 역시나 이들이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이들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나오는 그 금액이 상당했고요. 그 모든 보험금의 수익자가 남편이야. 실제 이 남편은요, 가족들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보험사에 돈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이게 보통적인 남편, 아버지의 반응입니까? 일주일 만에? 하루아침에 아내, 자식까지 다 잃었는데 안 슬펐나 이 새끼는? 이 남편 똥꾸렁내가 난다. 이 차이팅유의 부모님 말로는 사위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모두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놈이 얼마나 우리 딸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딴 년이랑 바람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가 뭘 잘했다고 허구한 날 내 딸을 때리던 놈이야 그놈이. 검사는요, 이 남편을 불러 취조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쉽게 경찰서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중국에 있었으니까. 우선 증거도 없다 보니 유죄로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오란다고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사건은 그대로 그 자리. 이렇게 되니까 더 검사 입장에서는 악바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검사가 어떻게 하냐? 형사국 부국장님을 찾아가요. 도와달라고. 전담반을 꾸려달라고. 여기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형사국이라는 곳이 대만에서 주로 중대하고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에 부국장님을 찾아가서 이 사건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고. 부국장? 바로 오케이. 그렇게 전담반이 다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건 현장의 영상이나 사진들 그리고 현재의 집까지 모두 파기 시작합니다. 당시 찍은 자료들을 막 보는데 바로 이상함을 발견해요. 자, 당시 집 안에 문과 창문 다 닫혀 있었어요.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발코니 문만 열려 있네. 제가 이 영상 제일 첫 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 신베이시 시주구에 총 15층까지 있는 큰 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 꼭대기 거주자 중 한 명이 차이팅유 집이었죠. 이 남편 장학영은요, 전에 야외에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에어컨 설치하면 그 직원분들 오셔서 창문 밖으로 걸터 앉으시거나 아예 외벽 쪽으로 나가시거든요. 위험해 보이는데 창문 밖에 딱 힘으로 버티시면서 에어컨 뭘 또 막 연결하시거든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즉 건물 맨 위 옥상에서 매달려 15층 이들의 집으로 내려오는 거. 이 남편에겐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옥상에서 바로 아래층으로 벽에 매달려 발코니를 통해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막 파기 시작하는데 아쉽게도 추가로 무언가 더 나오진 않습니다. 검사는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당시 초기 수사했던 경찰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제대로 한 게 없어. 3명이나 죽은 사건인데 이들이 죽어있던 침대에 머리카락을 확인, 채취했다거나 이들의 손톱 밑에 혹여나 저항하면서 생긴 범인의 피부 조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의 손톱을 채취한 것도 없고. 아니, 도대체 경찰 뭐 한 거야? 답답한 마음에 전담반은 맨 처음 경찰에 신고해줬던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웃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전에 경찰들은 한 번도 날 안 찾아왔는데 어떻게 사건이 1년이나 지나 찾아와요?
아우, 그런데 이게 맞지. 초기에 이렇게 했어야지. 실제 최초 신고자인 그녀는요, 차이팅유와 친분이 있었어요. 가끔 그녀가 일이 늦게 끝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녀의 두 딸을 대신 봐주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사건 당일 이른 오전쯤에 비옷을 입고 헬멧을 쓴 남자가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걸 봤었다는 거예요. 아니, 비옷에 헬멧?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계단으로 가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전담반은요, 바로 건물 관리인 찾아갔어요. 사건 당일 CCTV 보관한 거 없냐? 이때 1년 전 영상인데 이때 와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역시나 그날이 담긴 CCTV 하드디스크가 습기가 차가지고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뭐 나와서 어딜 갔는지 뭐 이 남자의 얼굴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여. 영상 건진 건 이게 다예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사건 딱 일어났을 때 당시 담당 경찰 CCTV 확보조차도 안 해놨다는 거 아니야. 이제 빛이 보이나 했는데 CCTV조차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장학영이 범인이라는 증명을 해야 할까? 전담반은요, 목표를 전환합니다. 장학영이 아닌 그가 바람난 상대, 여자, 그 여자를 파보자. 만약 이 사건이 그의 불륜으로 인한 사건이라면 그의 외도 상대, 여자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시 검사는 핸드폰 위치 확인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사건 전날 이 장학영, 내연녀와 일찍이 만났었네. 이에 검사는요, 이 남편 장학영의 내연녀, 소옥진에 대한 감청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여기서 내연녀 소옥진은요, 원래 장학영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이었어요. 일찍이 몇 번 결혼한 적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 일찍이 몇 번 결혼한 적도 있는 여자. 이 말에 포인트가 많아요. 일찍이 몇 번. 왜 몇 번이나 했겠어요? 남자를 엄청 밝히는 여자인 거예요. 얼굴 보세요. 막 여러 남자를 동시에 문어다리 걸치다가 걸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장학영이 소옥진의 당시 남편과 무슨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살살 친해져 친구가 된 겁니다. 이 소옥진의 남편과 장학영은 자주 만나 맞아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26살이었던 소옥진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장학영, 인사해. 내 와이프야. 그러니까 엄연히 자기 친구의 아내인 거죠, 소옥진이. 그런데 와, 이뻐. 내 스타일이야. 결국 둘은요, 몰래 집을 하나 얻어 외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 1월 딱 걸린 거예요. 누구한테? 차이팅유한테. 이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열받으니까 이때 아내 차이팅유가 소옥진의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버린 거예요. 당신 와이프 지금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집 얻어 새 살림 차린 거 알아요? 당신 아내와 내 남편 두 집 살림하고 있다고. 와이프 관리 잘해요. 차이팅유가 자기 남편한테 다 일러버리는 바람에 원래 소옥진은 몰래 좀 즐기다가 이제 말려고 했는데 이혼은 생각이 없었는데 강제로 이 일로 인해 이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즉 소옥진, 차이팅유가 좋았을 리 없겠죠. 이 사건이 있고 장학영도 그녀와 헤어지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전담반은요, 이 소옥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소환합니다. 경찰서 와라. 그녀는요, 저 장학영 잘 몰라요. 그닥 안 친해요. 마작이나 카드놀이 몇 번 같이 한 게 다예요. 당연히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죠. 저 그놈 아니어도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 많아요. 장학영 얼굴 아시죠? 그 남자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그녀의 표정이나 행동 엄청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둘이 불륜 사이였고 막 같이 동거했고 당연히 이때 그녀의 말 전부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차분한 척 보였지만 속은 엄청 당황 그 자체였던 거예요. 왜?
왜 나한테 걔를 물어보는 거지? 하지만 이번에 전담반은 전에 경찰과는 다르거든. 앞서 그랬죠. 이 검사 법원에 소옥진 감청할 수 있게 허가 내달라고 넣었다고. 오케이 돼서 소옥진 통화 감청하고 있었거든. 그닥 안 친하다고?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기집애가. 통화 감청해보니까 이 여자 끊임없이 장학년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하니까 경찰은 이 여자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봤으면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하자 얘기하는데 이때 그녀 뭐 똑똑하다고 해야 할지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경찰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진실로 나오고 거짓으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었대요. 거기다 그녀의 핸드폰 검색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쯤 이 여자 일상생활에서 에테르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 검색했었네. 뒤이어 경찰은 집안의 컴퓨터에서 장학년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대량으로 찾아냅니다. 사건 전후로 같이 찍은 사진이 엄청 있어. 거기에 플러스 인터넷으로 가오슝에서 한 남자한테 에테르 마취제 구매했었네. 왜 에테르 샀냐 딱 물어보니 이때 그녀는요. 아, 그때 남자친구 가죽옷을 빨아야 돼서 그걸로 하면 잘 이제 빨린다길래 그래서 샀었어요. 라는 개소리를. 이 모든 증거는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강력하죠. 장학령이 가장 큰 용의자입니다. 얘를 대만으로 끌고 들어와야겠는데 와 기가 막히게 딱 이때 2년이나 이제 지났을 때 이 장학령이 보험금 배상 청구를 했네. 자, 앞서 그랬잖아요.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그러니까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안 준 거예요. 그 금액이 상당한데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2년이나 지났으니 수사 종결됐겠지 이제 주겠지 하고 배상 청구를 다시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네 생각. 이를 알게 된 전담반은요 바로 보험회사 직원인 척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래저래 절차가 필요해서 최대한 빨리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이때 장학령의 이제 형이 이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형은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 내 동생은 정말 억울하거든. 그래서 경찰한테 따진 거예요. 아니 2년이나 지났는데 왜 또 그 사건을 들추냐고. 그만 좀 괴롭히라고. 우리 동생 억울하다고. 이 형은요 진짜 동생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경찰이 그런 거예요. 그럼 동생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당신 동생 장학령이 거짓말 탐지기에 응해 이를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사건 바로 종결시키겠다고. 그러니까 형이 바로 동생한테 이를 전달한 거예요. 너 거짓말 탐지기 하라고. 너 억울하지 않냐고. 수사 종결이 안 돼서 너 보험금도 못 받고 지금. 아니 그 금액이 상당한데 거짓말 탐지기만 하면 수사 종결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럼 바로 보험금 받을 수 있으니까 너 당장 대만으로 돌아와 거짓말 탐지기 하라고 막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어차피 경찰 단서 찾은 것 같지도 않은데 거짓말 탐지기 증거로 채택도 안 되잖아. 뭐 별일 있겠나. 장학령 대만으로 넘어옵니다. 전담반이 쳐놓은 그물에 빠진 거죠. 경찰은요 공항에 대기 타고 있다가 그가 나오자마자 바로 체포합니다. 경찰서로 끌려온 그는요 여전히 자신은 억울하다 주장해요. 너무 완고해. 그러다 보니 전담반은 다시 내연녀 소옥진에게 눈을 돌립니다. 소옥진, 너 거짓말한 거 우리한테 들켰어. 너 그거 알아? 장학령 지금 우리한테 잡혀있어. 너 거짓 진술하다 걸리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괜히 죄 키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너 에테르 검색했더만. 너 장학령과 계속 연락했더만. 사건 추정 당일날도 장학령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게 확인됐는데 그때도 너 장학령과 통화 계속 했더만. 이렇게 막 탁탁탁 들이밀어 버리니까 압박이 되기 시작한 소옥진 흔들리는 거예요.
입을 엽니다. 그녀 말로는 사실 모든 일 장항영이 혼자 다 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하지 말라고 그를 말렸었어요. 자, 소옥진이 인정한 거예요. 장항영이 죽인 게 맞다고, 혼자 다 했다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 주둥이에서만 나오면 되는데, 이때 이 전담반은요, 장항영이 하도 뻣뻣하게 구니까 사망한 아이들 사진을 꺼냅니다. 아이들 얘기를 막 했더니 그래도 아버지이긴 했나봐요. 무너져요. 막 울었대요. 이 모습에 경찰이요, 네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때 장항영이 실제로 자기 머리 막 쥐어 박으면서 나는 마귀한테 조종당한 짐승 새끼라고, 자기가 죽였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개같은 남녀의 소행, 동기는요, 어이가 없습니다. 차이팅유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이게 이유예요. 실질적인 스타트는요, 뭐? 다 그가 알아서 한 짓이었다고? 오히려 자기는 말렸었다고? 주도한 사람 소옥진이었습니다. 소옥진 딴에 차이팅유가 남편한테 잃어버리는 바람에 나 이혼당하고 지금 모든 게 힘들어졌어. 아, 너무 분해. 그래서 장항영을 부추기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아내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고. 자기야, 내가 이렇게 짜증나고 분통이 터져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든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하겠다는 거 아니야. 당신이 좀 죽여주면 안 돼? 안 죽여줄 거면 우리 그냥 헤어져. 당시 장항영과 차이팅유는요, 이혼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이혼 신청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연히 별거 상태.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경찰은 이것 또한 소옥진이 장항영한테 시켜 자연스럽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놈은요, 되게 순종적인, 이렇게 해라 하면 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삶이 몸이 건조해.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탈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좀 더럽죠. 이 불륜을 해봤더니 짜릿하거든. 거기다 불륜 상대자가 소옥진이야. 나랑 성격이 아예 반대야. 잠자리도 짜릿하니 자극적이야. 미친듯이 그녀한테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시에 소옥진한테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여달라 하니 죽이기로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소옥진이라는 여자는 장항영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멋대로인 여자, 어느 정도였냐. 장항영과 새 살림을 차린 뒤에도요, 그 집에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 잠자리하고 있었대요. 이게 몰래도 아니에요. 진짜 미친년이죠. 죄송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여자의 지휘 아래 살인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이들은 제일 먼저 가오슝의 한 남자에게 에테르 마취제 샀습니다. 그리고 생쥐도 한 마리 사요. 왜냐? 정확하게 죽여야지. 괜히 어설프게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면 골아파. 사전 검사해보려고 진짜 이걸로 죽는지. 그리고 등산용품점에 가서 밧줄, 사다리 및 기타 도구를 구입해요. 그렇게 이제 딱 죽이면 되는데 막상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니 이 장항영 망설여지는 거예요. 오만 핑계를 대면서 하루 이틀 미룹니다. 하지만 소옥진은 급하거든. 얼른 죽여버리고 싶거든. 나랑 그년이랑 같이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너무 싫거든. 아니 빨리 죽여. 뭐 하는 거야? 나랑 헤어지고 싶어? 내일 안 죽이면 나랑 진짜 끝날 줄 알아. 그래서 2006년 4월 11일 새벽에 어쩔 수 없이 장항영 도구들 다 챙겨 헬멧 쓰고 갔던 거예요. 예상대로 그는 건물 옥상에서 매달려 발코니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바로 조용히 소옥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냥 전화? no. 영상통화. 자기야, 봐. 나 들어왔어. 잘했지? 금방 하고 갈게. 기다려.
아, 완전 멍청한 놈이 무슨 불려시한테 빠져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죽이는데도 전혀 온니 소옥진만 보여. 귀신 씌인 거야 뭐야. 그는 에테르가 묻은 수건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아내의 입과 코를 틀어 막아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할 때도 소옥진과의 통화는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야, 잠깐만. 지금 죽일 거거든? 기다려. 통화 켜놓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소옥진 다 듣고 있고. 자기야, 방금 죽였어. 숨 끊어진 거 정확히 확인했어. 아, 진짜? 잘했어. 멋져, 자기야. 사실 이때 이들은요, 두 딸까지 죽일 계획은 없었어요. 온리 차이팅 유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영이 거실로 딱 나왔을 때, 딱 그때 큰딸이 화장실 간다고 나온 거예요. 마주친 겁니다. 아빠, 여기서 뭐해? 이렇게 돼버리니 어떡해요. 아, 목격자가 생겨버렸네. 그래서 둘까지 다 같은 방법으로 죽였던 겁니다. 실제 두 딸을 죽이고 나오면서 한마디 했대요.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이때도 똑같아요. 소옥진과는 계속 통화 상태. 아이들을 죽인 이 상황은요, 소옥진도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물었었대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딸들도 죽인 거야? 딸들은 왜 죽여? 그랬더니 장학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 얼굴도 봤고 엄마는 죽었고 후에 혹시나 나까지 잡혀 들어가면 애들은 누가 키워? 그래서 그냥 죽였어. 이래저래 다 하고 나니 시간은 새벽 4시쯤. 범행 도구 모두 불태워버리고요. 곧바로 둘이 살던 집으로 직행. 자기 아내의 두 딸까지 모두 죽인 그날. 아, 진짜 역겨워요. 더욱더 열정적인 잠자리를 가졌대요. 아, 진짜 거세시켜버리고 팔다리나 잘라.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자의 말에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인 놈이에요. 소옥진, 겨우 반년 만에 그에게 흥미를 잊습니다. 그가 없을 때 딴 남자를 계속 집에 들이고요. 장학영은 내 종이야. 장학영한테 내가 들어오라고 하기 전까진 집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 맞고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뻔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딴 남자를 집에 들어가지고 성관계 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 아, 남자가 있나 보다. 알았어, 기다릴게. 들어오라고 하면 갈게. 뭐야? 이렇게 살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고, 이게 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장학영, 너 수사 피해서 중국으로 가 있어.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죽일 거면 거세하고 팔다리 자르든가. 2009년 3월 이 장학영,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무기징역이 나와요. 더 대박은 2년이에요. 소옥진 징역 10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장학영이 무기징역이 나온 이유가요, 처음에는 사형이 나왔었어요. 감형됐거든요. 그 이유가 깜빵이 있으면서 이 남자가 어린 아이들만 TV에 나오면 그렇게 울어. 후회하는 모습이 딱 보여. 그리고 살인한 이유 역시도 이 소옥진의 부추김이 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판사 왈. 양심이 아직 남아있다.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이런 결과에 많은 사람들 분노했습니다. 3명이 죽었어요, 판사님. 다른 데는 사형도 잘 주더만. 죽인 다음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럼 사람들 다 죽이고 후회하면 무기징역 받고 그냥 살 수 있겠네?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지가 무슨 자격으로 교화를 노네? 이 사건은 장학영이 칼이라면 소옥진은 그 칼을 휘두르는 손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사건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었죠. 가장 무서운 사람인 건데, 그런데 징역 10년? 돈 매겼나? 실제로 이 사건을 영원히 묻히지 않게끔 끄집어 내줬던 린홍송 검사. 장학영이 딱 죄를 인정하던 그날 밤에 이분이 꿈을 꿨는데 차이팅유가 두 딸을 데리고
두 딸과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고맙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더니 쓱 사라졌다고. 실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와, 처벌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미제 사건으로 묻히지 않았다는 거에 그나마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 경찰은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내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신고자인 남편 왈 오늘 아침에 아내를 보기 위해 옷가게에 갈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바로 옷가게로 달려갔는데 이제 거기서 아내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이상하죠? 부부라면서 같이 안 지냈어? 네. 둘은 결혼한 지 5년차 부부였지만 주말 부부였습니다. 이 사망한 아내의 이름은 장윤루. 그녀는 평소 1층 자기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잠을 자거나 생활할 때는 바로 그 2층에서 살았다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 2층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거예요. 사건 현장에는 없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녀의 핸드폰과 그녀가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금목걸이. 이걸 봤을 때 경찰은 아마 이 범행 동기는 돈이지 않을까. 강도살인? 경찰은 1층 옷가게와 시신이 발견된 2층 주거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층 침실 문 뒤쪽에 빨간색 비닐봉지가 눈에 띄네. 뭐지? 싶어 열어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현금 다발이. 이 돈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까지 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의심하고 있었는데 2층 침실에 버젓이 돈다발이 있다? 이건 왜 안 가지고 갔지? 몰랐나? 뒤이어 경찰은 중요한 걸 또 하나 발견하는데 침대 옆에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에 콘돔 케이스 2개가 떡하니 거기다 화장실로 갔더니 거기에 또 사용한 콘돔 포장지가. 발견된 콘돔 모두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의 몸 안에서는 남자의 DNA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 범인 그녀를 강간했고 그때 콘돔을 사용했구나. 이후 경찰은 1층 옷가게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의심스러운 신발 자국을 찾아내요. 바로 남편 신발과 비교했는데 달라. 아무래도 이거 살인범이 남긴 발자국 같다. 이 발자국은요 1층에서 2층까지 쭉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자국과 더불어 옆에 뭔가 질질 끌린 흔적도 발견됐어요. 이걸 보아 알 수 있는 건 장윤루 1층 옷가게에서 살해당했고 그 후에 2층으로 질질 끌려갔구나. 지금까지의 발견을 종합하면 살인범은 단 한 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2명이라면 신발 자국이 하나만 남지 않을 것이며 시신을 이동시킬 때도 질질 끌지 않고 양쪽으로 들고 이동시켰겠죠. 연이어 중요한 단서가 또 나오는데 장윤루의 손톱 사이에서 DNA가 하나 나온 거예요. 살해당하던 그 순간 그녀가 필사적으로 손톱으로 범인을 긁으면서 생긴, 그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담배꽁초와 같은 DNA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녀의 목에서도 DNA가 하나 검출됐는데 앞서 언급했던 DNA와 다른 DNA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범인 혼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발 자국이나 이동시킨 걸 보면 한 명 같은데 뭐야 이거? 범인이 둘이라면 현장의 신발 자국은 왜 하나뿐인 걸까? 그녀의 몸에서 나온 DNA는 정확히 2명인데. 경찰은 옷가게 주변 이웃들 탐문 수사를 실시합니다. 그녀의 옷가게 영업시간은 보통 오전 9시에서 저녁 9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밤 그녀는 웬일인지 8시 반도 채 안 됐는데 옷가게 문을 닫았어요. 옷가게 현관문이나 창문 강제로 뜯긴 흔적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녀가 아는 사람이 범인인 걸까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녀가 문을 열어줬던 거지.
아니면 범인이 가게 문 닫기 전에 가게에 그녀 몰래 들어와서 숨어 있었나? 바로 이때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발견합니다. 옷가게에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 코드가 다 뽑혀있네. 왜 뽑아놨지? 컴퓨터 안에 뭐가 있나? 이에 경찰 즉시 컴퓨터 기록을 복원해 확인해 보는데 그때 이 장윤루의 SNS가 뜨는데 와, SNS로 장윤루 그녀와 연락하는 이성이 70명에서 80명이나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7, 80명 사는 곳이 다 옷가게 근처야. 이 남자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나 보니까 대화 내용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서로 돈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좀... 경찰은 이 많은 이성들 사이에서 수상한 한 남자를 찾아냅니다. 그의 이름은 왕성우라는 남자. 그는요, SNS 메시지로 그녀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 남자였어요. 너 다른 남자랑 계속 연락하면 내가 진짜 너 죽여버린다. 여기까지만 보면 추정이 되는 게 이 장윤루 주말 부부였어요. 이 여자 혼자 있으면서 SNS로 엄청 많은 남자들과 연락, 만남을 가져왔었구나.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왕성우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고 내연 관계였던 그가 질투나서 죽인 거구나. 경찰 바로 왕성우 불러드립니다. 이 남자는요 억울하다고 팔쩍팔쩍 뛰어요.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겉으로만 보면 장윤루의 가게, 평범한 옷가게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파는 게 옷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춘, 몸까지 팔고 있었다고. 많은 남자들이 오갔겠죠. 이를 알게 된 경찰은요 복잡해졌습니다. 그 남자들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7, 80명 어떻게 다 찾아내요. 왕성우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때 그는요 장윤루와 불륜 사이였다는 것만 인정해요. 아무래도 애정이 있는 사이였는데 형사님 생각해보십시오. 좋아하는 여자가 매번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는데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과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겁주려고 한 거일 뿐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왕성우가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왕성우 목에 상처가 2개 있네.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앞서 그랬죠. 장윤루 손톱 밑에서 DNA 나왔었다고. 왕성우 목에 난 상처, 장윤루가 죽는 그 순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난 상처 아닌가? 왕성우 DNA 채취 검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톱과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비교하는데 결과는 달라. 그럼 그녀의 목에서 나온 DNA와는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범인이 아니라는 건데 혐의가 벗겨진 왕성우는 이때 경찰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장윤루의 친구 중에 장원계라는 남자가 있는데 걔도 장윤루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둘이 너무 알콩달콩 그래서 질투가 좀 나곤 했었다고. 그래서 그때 그놈과 거리를 두라고 협박성 메시지도 보내고 했던 거라고. 장원계 그놈이 그녀가 죽기 전까지 가까이 지낸 놈이라고. 여기서 이 장원래 도박꾼이었어요. 장윤루한테 돈 빌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 때문에 이놈이 그녀를 죽인 게 아닐까. 바로 장원계 불러드립니다. 그는요 171cm의 마른 체격으로 공장 노동자였어요. 장원계 왈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직원 숙소에서 목욕하고 잤다는 거예요. 장윤루 옷가게 근처도 가지 않았다고. 실제 그와 함께 숙소를 쓰는 공장 동료들이 맞다고 증언을 해줍니다. 뭐야, 이놈도 아니야? 그런데 경찰이 이 장원계의 직장 동료나 그 직원 숙소 지키는 경비원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 장원계가 저녁 7시쯤에 목욕하러 들어갔대요. 그리고 밤 9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 반 정도 돼가지고 숙소 방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에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2시간이 지나 9시에 나왔다. 목욕을 2시간이나 했어? 남자들 보통 이렇게 목욕을 길게 하나요?
바로 경찰은 그가 목욕했다는 목욕탕 찾아갔어요. 봤더니 목욕탕 안에 작은 문이 하나 있네. 그 문을 딱 열어보니까 한 길이 나오네. 그 길을 따라 한 20분 정도 걸어가니 웬걸 장윤루의 옷가게가 딱 하니 나오네. 와, 이걸 확인한 그 순간 경찰 촉이 딱 온 거예요. 이 장원계 목욕한다는 핑계로 이 문을 빠져나와 그녀를 죽이고 다시 목욕탕으로 돌아와 연기했구나. 경찰 장원계 잡아들이고요. DNA 검사 실시합니다. 그 결과는 장은루의 목에 남아있었던 DNA와 딱 맞아 떨어지네. 네가 그녀 목을 조른 놈이네. 하지만 장원계는요, DNA가 일치로 나왔음에도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의 그날 밤 장윤루를 보러 간 건 맞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죽이려는 게 아닌 저녁 7시쯤에 목욕하려고 옷을 다 벗고 탕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장윤루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돈 언제 갚을 거냐고. 그런데 이 홀딱 벗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감미로운 장은루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막 솟구쳐 올라. 막 미치겠어. 그래서 목욕탕 뒷문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녀 옷가게 가서 말했대요. 미안해, 나 지금은 돈이 없어. 내가 월급 받으면 일부라도 꼭 갚을게. 정말이야. 그러면서 막 욕구가 솟구쳐 오르니까 화내는 장윤루를 위로하면서 이제 막 좀 해보려고 그녀의 목덜미부터 이렇게 막 쓱쓱 분위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성관계를 가질 기분이 아니거든. 이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뭐라 하더니 나가라고 자기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 가질까 싶어 그녀의 목덜미를 좀 핥고 했는데 그 DNA가 남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경찰한테 거짓말했던 이유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경찰이 날 범인으로 생각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런데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가 갔을 때 분명히 살아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정말 범인이 아닌 걸까요? 미궁에 빠진 경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데 이때 불현듯 잊고 그냥 지나쳐온 무언가가 생각납니다. 바로 장윤루의 남편, 최초 사건 신고를 했던 남편. 이 아내 장윤루, 남편과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 없을 때 내연남을 만들고 몸까지 팔고 있었어요. 무려 7, 80명 되는 남자한테. 이걸 만약 남편이 알았다면 이게 살인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 바로 장윤루 남편을 조사합니다. 이 남편의 부모님이 하는 말이 사건의 그날 자기 집에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내내 잤대요. 그러다가 밤 10시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후에 본인 말로는 계속 집에서 또 잤다고. 밤 10시쯤에 부모님 집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에 아내 장은루의 가게로 가서 죽인 거 아니야? 경찰 바로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봤더니 사건 당일 밤 장은루 옷가게 가는 길목에 남편이 버젓이 찍혀있네. 남편 바로 소환시킵니다. 이거 뭐냐 설명해봐라 했더니 하는 소리가 지난달에 장윤루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라, 나랑 안 한 거 같은데 임신?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약간 뭔가 아내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만 알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사립탐정을 구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는 없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건 당일 밤에 사립탐정과 그녀 옷가게에서 만나기로 하고 갔다는 거예요. 탐정한테 가게 위치도 알려줄 겸 그녀의 실제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경찰 사립탐정한테 연락했습니다. 이 남편 말이 맞냐? 맞대요. 이때 가게에 들어가고 한 게 아닌 가게 밖에서 몰래 잠깐 보다가 갔다고. 그러니까 남편 알리바이 증인이 있는 거죠. 하지만 계속 찜찜했던 경찰 DNA 검사 들어갑니다. 결과는 이 역시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불일치로 나와요. 아니 도대체 범인 누구야?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경찰 현장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옷가게의 위층과 아래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밖에 옷가게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쓰다 버려진 콘돔이, 그녀 침실 안에서 콘돔 케이스가 나왔었죠. 이번에는 알맹이 콘돔이 바로 이거 검사 들어갑니다. 콘돔에서 한 남성의 DNA가 딱 나오는데 이게 장은우의 손톱 그리고 담배꽁초에서 나왔던 DNA와 일치하는 거예요. 이 콘돔을 사용한 놈이 범인인 건데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 마을에 사는 범인에 부합하는 특징을 가진 50명에서 60명 남자를 추립니다. 이 50~60명의 남자들 중에 한 명이 경찰의 주의를 끄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장화라는 남자. 혹시나 싶어 그 남자의 DNA를 가져와 비교해보니 와, 일치, 이 새끼네. 바로 장화, 이 남자를 체포 후에 신문하는데 그도 인정해요. 자기가 죽였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이 장화라는 남자는요, 장은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몰라. 그런데 왜 죽인 거야? 야, 너 왜 죽였냐? 아, 50만원 잃어버려서요. 이 무슨 개똥 같은 말이야. 이 장화라는 남자는요, 당시 23살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사건 발생 열흘 전쯤에 자기가 시내버스를 탔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지갑 안에는 그가 어렵게 모았던 3,000위안 하나로 54만원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지 지갑 잃어버린 거랑 장은루가 무슨 상관이야? 이놈이, 아, 내 지갑 훔쳐간 사람 버스에 같이 타고 있었던 젊은 여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돈을 잃어버렸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이놈은 경찰에 신고 안 합니다. 그냥 잃어버렸나 보다. 그냥 잃어버렸구나. 손해보는 걸 택한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나 했는데 10일 후에 우연히 이놈이 길을 가다가 한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장은루 옷가게였던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주인인 장은루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어라, 내가 그때 버스에서 봤던 내 돈 훔친 여자랑 닮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저 여자가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고 에이씨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급하다고 돈 좀 없냐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그 잃어버렸던 돈이 생각이 나고, 아, 그 돈 가져간 년이 저 옷가게 하는 년이었지? 이렇게 되면서 사건의 그날 새벽에 장은루의 옷가게를 다시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곤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던 그녀에게 바로 직행, 다짜고짜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녀는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시 눈에 띄면서 목이 마저 졸려 사망한 거예요. 그녀가 사망한 걸 확인한 후에 그는 담배를 한 대 피웁니다. 그리곤 2층으로 시신을 끌고 가요. 그 후 침대에 눕히고 집을 막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 될 거 없나. 그러다가 발견한 겁니다. 탁자 위에 있는 콘돔을. 그 순간 이성을 잃고 시신에 그짓한 거예요. 그 더러운 짓거리를 다한 후 사용한 콘돔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창고 쪽 펜스 쪽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 후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에 집을 더 뒤지지 않고 그녀 목에 있던 금목걸이와 핸드폰만 가지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 컴퓨터에 전원 코드가 뽑혀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요, 금목걸이에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도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크잖아요. 들라다가 포기한 겁니다. 아우, 이건 안 되겠다. 침실 문 뒤에 있었던 돈다발, 비닐봉지, 이거는 안 가져간 게 아닌 못 봐서 못 가져간 거였어요. 그렇다면 버스에서 이놈의 지갑을 가져간 게 젊은 여자, 정말 장은루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자기와 버스에 함께 탔던 여자, 다른 여잔데 장은루로 착각을 한 거고요. 그 여자가 자기 돈을 가져간 건지 뭔지도 몰라요. 다 자기 착각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놈 당연히 말해 뭐예요. 사형 아닙니까? 네, 사형 아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이때 중국 법원 이놈에게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아니, 사형 잘만 주드만 이건 또 왜 무기징역이래?
범행 동기도 너무 터무니없는 데다 사후에 시신모독까지 했는데.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그녀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녀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은루의 이 문란했던 사생활은 그녀의 죽음과 함께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남편, 예상은 했겠지만 그래도 충격을 좀 많이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보이기엔 평범한 옷가게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7, 80여 명의 남자들과 매춘하고 있었던, 그러다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인해 처음 보는 남자에게 살해당한 한 여자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 9월 중국 산시성 한중시의 한 시골 마을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런 소리 들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소리가 들려온 곳은 산 중턱에 살고 있었던 남자 자오의 집. 줄곧 호라비로 지냈던 자오는 5년 전 시각장애인인 양씨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딱 이 여자와 결혼한 후부터 이 집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맨 처음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 놀란 마을 주민들이 바로 자오의 집을 갔었어요. 거기서 보게 됐습니다. 자오가 자기 와이프 양씨를 때리는 모습을. 놀란 마을 사람들은요, 바로 자오를 말렸어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눈깔이 돌아가지고 이번에는 말리는 마을 주민을 막 때리기 시작하네. 매일같이 악소리가 들리고 주민들이 말리면 이런 식으로 불똥이 자기들한테 튀니까 점점 마을 주민들이 소리가 들려도 안 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9월 그날도 그랬어요.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이 썩을 놈의 새끼가 또 자기 아내 쥐잡듯이 잡는구나. 양씨의 처절한 비명소리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새벽이 다가올 때쯤 다시 한번 마을 전체에 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 소리가 달라. 이에 마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와 상황을 살피는데 얼마 안 가 발견하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을 헤매고 있는 자오의 아내 양씨를. 이때 이 주민이 나온 인기척을 들은 양씨는 바로 그 주민한테 나 남편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주민은요 우선 너무 놀래서 마을의 건장한 남자 몇 명을 깨워요. 그리고 양씨를 따라 산 중턱 이 남편 자오가 있다는 곳으로 가는데 와 진짜 죽어있네. 그것도 엄청 처참하게. 자오가 온몸이 다 헤집어져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 주위가 완전 피 구덩이였대요. 자오 옆에는 피 묻은 도끼가. 놀란 주민들 어찌할 줄 몰라 가만히 서 있는데 이때 아무렇지도 않게 양씨는요 쓰러져 있는 자오의 몸을 밟고 뒷방으로 가서 우는 아이를 달랩니다. 이 순간 이 모든 사람들은요 양씨가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됐고 양씨는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치조실에서 양씨는요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그녀는요 남편 자오를 자기가 죽였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와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양씨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각장애인. 그런데 선천적으로 실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녀는요 두 눈 다 보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피부가 하얗고 이쁘게 생긴 얼굴에 옷도 어쩜 그렇게 세련되게 잘 입는지 마을에서 가장 이쁜 소녀로 뽑힐 정도로 평범한 정상인 소녀였습니다. 이 양씨의 비극은요 그녀가 17살 때 시작됐어요. 양씨는 위로 언니 1명, 오빠 1명, 세 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셋 다 공부를 시킬 수 없어. 이 엄마 아빠는요 언니와 오빠만 공부를 시킵니다. 막내인 그녀는 일찍이 일을 시작하게 되죠. 당시 그녀의 집은요 진짜 시골 완전 깡시골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습니다.
그녀는 얼른 바깥 세상, 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7살이 됐을 때 그녀는 광저우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는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 받으면 이쁜 옷 사고 치장하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쁜 걸 좋아하는 평범한 10대 소녀였던 거예요. 이런 그녀에게 어머니는 결혼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왜? 집안이 어려우니까 결혼해서 집도 도우고 하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선자를 하나 주선하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조홍핑, 채석장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당연히 어린 나이였던 그녀는 엄마, 내가 무슨 벌써 결혼이야, 싫어 말했죠. 하지만 엄마가 강력한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이에 그녀는 부모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와 조홍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까 나쁘지 않아. 어리숙한 게 순진해 보이고 성실해 보여. 조홍핑 역시 양 씨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합니다. 그렇게 둘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비극 시작이에요. 양 씨는요, 흔히 곰 같은 성격은 아니었어요. 약간 칼 같은, 싫고 좋고가 정확한.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이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거예요. 고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실제 이 시어머니와 양 씨 결혼 전부터 몇 번이나 크게 말다툼을 했었대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까지 했으니 관계는 더 안 좋아졌었겠죠. 그렇다 보니 이 시어머니와 양 씨, 이 당사자 이 둘도 스트레스가 심했겠지만 그 가운데 껴있는 이 남편도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스트레스가 쌓여가다 보니 이 남편 모든 잘못을 자기 아내 양 씨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 엄마 좀 맞춰주면 안 되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사건건 난리야 너는. 이게 화를 부른 겁니다. 사건의 그날 양 씨는 밭에 나가 차잎을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홍핑이 달려옵니다. 곧이어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화를 못 이긴 조홍핑이 그 밭에서 갑자기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고는 양 씨의 양쪽 눈을 손으로 파가지고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잔인한데 실제로 이렇게 했대요.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와이프 양쪽 눈알을 뽑아버린. 아니, 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에요. 양 씨는 얼굴을 부여잡고 울부짖기 시작. 핏줄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얼굴이 막 피범벅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이 남편 조홍핑은 뽑은 그 두 눈알을 그 두 개를 들고요,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대요. 와, 너무 끔찍한데 이렇게 하고 이놈이 자수를 한 거예요. 결국 이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양 씨의 나이 19살이었어요. 19살에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눈을 잃은 후 제정신이었겠습니까? 활발하고 밝았던 그녀는 급속도로 우울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이쁘게 꾸미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정군. 자기가 양 씨의 눈을 고쳐주겠다고 서안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녀 눈을 치료하겠다고. 솔직히 눈알이 뽑혔는데 뭘 어떻게 고치겠어요. 하지만 이 말에 양 씨 넘어갑니다. 치료받다 보면 진짜 조금 눈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집 형편으로는 치료도 언감생심인데 이 남자가 도와준다는데. 그래서 양 씨는 정군의 청혼을 받아요. 그러니까 양 씨한테는 이 정군의 이런 말이 한 가닥의 삶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 후에 진짜 치료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전혀. 이 정군은 병원이 아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 번도 치료 안 해줘요. 오히려 둘 사이에 딸 한 명을 낳고 그냥 삽니다. 아니, 그럼 정군, 치료는 그렇다 치고 아내한테, 자식한테는 잘했나?
성실했나? 아니요, 전혀. 이 정구는요, 결혼 후에 빈둥빈둥 쳐놉니다. 하루 종일 푹 자고 아무것도 안 해요. 대신 이 양씨, 눈도 안 보이는 이 양씨가 온갖 힘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양씨의 친정집에 이 딸과 남편 정군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장인 장모 집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내 딸 양씨를 다 시켜. 그러니까 이 양씨의 엄마가 참다 한 소리 한 거예요. 사위, 정군, 참 너무도 하네. 그래도 우리가 엄연히 장인 장모인데 계속 들어쳐 누워가지고 내 딸만 시키고 좀 움직여. 한 소리 했더니 이 새끼가 그거에 삐져가지고 집에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집을 안 들어와. 자기 딸과 와이프 양씨를 버린 겁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양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친정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녀는 2001년 집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 또 한 남자에게 시집갑니다. 그 남자가 바로 자오였어요. 자오는요, 양씨보다 무려 16살이나 많았습니다. 사실 이 자오의 부모님은요, 며느리 될 애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오가 막 밀어붙입니다. 왜? 양씨 이쁘거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자오는요, 맹세해요. 내가 그녀의 남편이 돼서 평생 그녀 곁을 지키겠다고, 돌보겠다고. 양씨는 이렇게 자오를 따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오 집이 엄청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산 깊은 곳에 위치해 있던 자오의 집은요, 진짜 무너져가는 진흙집이었습니다. 산 아래의 이웃 주민도 겨우 한 5집 정도뿐. 자오는 이런 가난 때문에 반평생을 호라비로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나한테 시집 오려는 여자가 없어. 자오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양씨와의 결혼을 추진시킨 거예요. 내가 호라비로 죽기는 싫으니까. 양씨 정도의 외모면 나쁘지 않거든. 둘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자오는 그런대로 이 양씨한테 잘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양씨 임신까지 합니다. 임신하고 몇 개월 지났을 때 배가 이제 나온 상태로 돼지 밥 주려고 돼지 밥을 들고 나오는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더듬거리면서 나오는데 이 모습을 남편 자오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뻔히 아내가 안 보이는 거 알면서 양씨가 지나가야 하는 그 길목에 밥상을 떡하니 놓습니다. 걸어가다가 밥상에 걸려 넘어지라고.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걸어가려던 양씨 밥상에 걸려 넘어졌고 들고 있던 돼지밥이 그녀를 덮쳤어요. 온 몸이 돼지밥 범벅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이놈이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막 양씨한테 눈도 안 보이는 년이 뭘 기어 쳐나오고 뭐 어쩐다고 삐삐삐 욕을. 당연히 이 상황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양씨가 뭐라고 막 맞받아 치려고 하니 그 순간 자오, 양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립니다. 뒤이어 자오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장작나무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그걸로 양씨를 막 두드러 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폭력인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샌드백이 하나 필요해. 그래서 일부러 안 보이는 아내를 넘어뜨린 후에 그걸 빌미로 자기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개썩을 개새끼인 거예요. 뒤지게 때려놓고 얘기해요. 너 내가 이렇게 몇 대 때렸다고 뱃속에 애기 유산하면 다음엔 네 머리 깨버린다. 와, 이 새끼가 임신 딱 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후에 그녀는 자오가 하는 말에 뭐 감히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때리니까. 어찌됐든 양씨는요, 2 아들을 낳아줘요. 더불어 이 새끼의 손찌검도 나날이 심해졌죠. 더 화가 나는 건 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오 마음속에 아내, 이 양씨라는 여자는 아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냥 내 대를 잇기 위한, 내 애를 낳아주기 위한 도구. 딱 그뿐. 전혀 존중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와이프 때리겠다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 양 씨를 향한 끝없는 구타와 욕설. 처음에 양 씨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다 보니 거의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애들 깰까봐, 애들 자는 거 방해할까봐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이 새끼의 만행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 양 씨의 엄마가 딸 집에 온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진흙집에서 힘들게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사위 자오한테 한 소리 한 거예요. 우리 딸한테 좀 잘해주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자기 장모까지 때립니다. 그 자리에서 장모의 딸까지, 양씨까지 두 여자를 한 자리에서 같이 때린 거예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런 새끼들이 지보다 강한 사람이 지 몇 대 때리면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이 지랄이지.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양씨 경찰에 신고도 했었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이혼하세요, 끝. 오히려 신고했다고 더 얻어맞아. 이혼도 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이혼은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왜? 애들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죠. 아이들 때문이라도 얼른 이혼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그녀는 아이를 위해 다 참습니다. 무려 5년을 말이죠. 하지만 양씨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가 2006년 9월 29일 터진 겁니다. 그날 밤은 7일 동안 계속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습했어요. 습하다 보니 잠잠했던 양씨의 무좀이 스물스물 올라온 거예요. 간지러워 미치겠네. 이때 그녀는 담뱃잎이 무좀 치료에 좋다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마을의 한 노인한테 담뱃잎을 빌린 거예요. 이때 이 노인이 자오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양씨가 이제 이 담뱃잎을 빌려달라는 게 생각이 나서 자오한테 이제 이 담뱃잎을 준 겁니다. 네 아내가 이거 필요하다더라, 갖다 줘라. 하지만 자오는요, 이것 자체가 쪽팔렸어요. 이놈의 옆팬네가 여기저기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물건이나 빌리고 그런데 이번에 그는 그녀를 때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녀는요, 저녁에 아이들을 다 씻기고 다 재웁니다. 그 후에 딱 침실로 들어서는데 집 앞마당에서 도끼 가는 소리가. 이때 그녀는요, 남편이 장작을 펴려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 그냥 침대에 누워요. 그렇게 잠이 드는데 갑자기 자오가 그녀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야, 내가 네가 나오는 꿈을 꿨다? 네가 꿈속에서 너 담뱃잎 빌렸던 강노인 있지? 그 강노인과 잠자리를 가지는 거야. 와, 내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양씨의 머리채를 콱 잡더니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네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 가졌다고. 그렇게 막 때리더니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곤 도끼와 밧줄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어서 한다는 소리가, 오늘 저녁 너한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 도끼로 죽거나 아니면 밧줄로 목매에 죽거나. 네가 선택해서 알아서 죽어 있어라. 내일 아침 내가 딱 와서 봤는데 그때까지 너 살아있으면 내가 새끼들의 니네 가족들 싹 다 먼저 죽여버릴 거야. 그 후에 제일 마지막에 너 죽일 거야. 그 꼴 보기 싫으면 알아서 내일 아침 전까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죽어 있어라. 이 끔찍한 말에 양씨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웃긴 건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자요. 양씨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안심하고 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와, 이 새끼 코고네. 이 끔찍한 말을 듣고 옆에서 자고 있는 자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너나 나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건가? 네가 있는 한 내 삶은 계속 지옥이겠지. 우리 가족들, 애들한테도. 그래서 도끼를 든 거예요. 그대로
눈이 안 보이니까 코 고는 소리 따라가서 그대로 내리쳐버린 겁니다. 맨 처음 도끼를 딱 휘둘렀을 때 자오는 잠에서 깨 양씨의 다리를 덥석 잡았어요. 와, 이러니 양씨 얼마나 무서워졌겠어요. 감정이 더 벅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미친 듯이 연달아 막 내리찍기 시작. 무려 16번을 내리찍었대요. 그렇게 죽인 겁니다. 여기서 불행한 건요, 당시 양씨의 두 아들이 한 명은 3살, 한 명은 2살이었대요. 이 두 아이가 막 인기척이 들리니까 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손이 달달 떨리던 양씨는 어느 정도 진정한 다음 걸어서 산 아래로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 경찰에 신고 자수한 거예요. 그때 그녀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그녀는요, 경찰한테 그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너무 끔찍했다고, 너무 슬프고 괴로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고 나니 마음이 더 편해졌다고, 오늘처럼 홀가분한 날은 없었다고. 그녀의 사정이야 딱하지만 어찌됐든 한 사람의 생명이 그녀 손에 죽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 결국 그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있던 그때가 그녀 생애 가장 행복하고 편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마음속에 근심은 있었어요. 남겨두고 온 아이들. 앞서 정군과 결혼하면서 수술하는 딸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자오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낳았죠. 이렇게 총 3명. 결론은 그녀가 감옥에서 생활을 잘해가지고 감형받아 더 빨리 출소를 했다는데 출소하자마자 아이들 보러 갔었대요. 당시 큰딸 같은 경우는 한 복지기관에 맡겨져서 그녀가 출소했을 때 15살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같이 살지 않았던 터라 되게 좀 어색해하고 차가웠다고 하는데 이 큰아들 같은 경우는 사건 터지고 고모가 입양해서 키웠는데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랑 정이 없어서 어색어색. 막내 아들은 다른 집에 입양이 됐는데 똑같죠. 엄마랑 정이 없지. 이런 상황에 양씨가 아이들 손을 잡고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오열을 했었대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한 여자의 인생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행히도 시간이 더 지나 그녀에게 사랑이 또 찾아왔습니다. 약혼을 하게 된 거예요. 상대편 남자는 같은 맹인. 이 둘은요, 맹인 안마 시술소에서 일하면서 만났는데 생활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둘은 행복했어요. 이 둘은요, 돈을 좀 모아서 그들만의 맹인 안마 시술소를 차릴 계획을 세웠다는데 많은 고생을 한 만큼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양 씨에게 주어진 삶에 끝없는 고통을 준 새 남자.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유감없이 보여줬죠. 한순간에 맹인이 돼버리고 진짜 결국 다 그에 맞는 벌을 다 받은 거예요. 뭐 살해당하고 뭐 사형받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